소비의 사회인데요. 이게 제가 소비사회라고 그냥 써봤어요. 이 소비의 사회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상해. 여러분들 다문화의 사회 그럽니까? 다문화 사회 그러잖아요. 그죠? 소비사회, 미디어 사회, 그렇지. 매체 사회 하지 매체의 사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어는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c'est mythe, c'est structure. 그러니까 그 소비의 사회, 이거 직역하면 사회, 그것의 그 사회의 신화, 그다음에 그것의 구조. 예. 이게 1970년에 나왔어요. 이때는 이미 칼라 TV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드보르의 스펙타클 사회도 출판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파르리드, 그러니까 파르리2라는 거대한 쇼핑센터가 1969년에 세워졌더라고요. 유럽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큰 쇼핑센터. 파리 외곽에 있어요. 예. 어쨌든 본격적으로 소비사회로 접어드는 그 시기에 이 책이 나왔는데, 놀라운 것은 이게 미래 예언처럼 다 읽혔다 할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미 나와 있는 이게 관찰할 수 있는 현상들을 가지고서 소비사회에 얼개가 다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보드리아르는 그거를 읽어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읽어보면 요새 이야기인데 이렇게 느껴지죠. 예. 자, 봅시다. 보드리아르가 이 책을 출판할 당시 프랑스는 본격적인 대량 소비사회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 다음 대중과 대중문화 그리고 미디어와 소비사회에 대한 이론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사회철학자이자 사회학자, 미디어 이론가이다. 이건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가져왔어요. 여기 조금 변형시켰어요. 소비사회에 대한 이론으로 유명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조금 새겨두시기 바라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데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특정한 역사적 그런 그 시점에 순간에 그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무의식이 있지만 집단도 무의식이 있어요. 대중, 민족 전체. 근데 그것이 초역사적인 집단적 무의식이 되면요, 이거 한번 써볼까요? 안 되는구나. 이걸 누르고 주석, 그 다음에 바로 쓰면 되나요? 근데 왜 이게 있죠? 손으로? 이게 그래서 저는 그냥 화이트보드가 제일 좋아요. 그 밀어야지. 치우라니까 나는 치우죠. 집단적 무의식. 집단은 컬렉티브, 개인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 어떤 무리, 부족 이런 것들. 그 현대 모더니티, 현대에서의 집단의 형태를 가리키는 가장 두드러진 단어가 뭐죠? 사람들의 집합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대중. 군중도 비슷한 말이에요. 크라우드, 매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계속 지금 보세요. 위키피디아에 딱 보니까 대중과 대중문화 그리고 미디어와 소비사회에 대한 이론으로 유명한 이렇게 돼 있어요. 유명하다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단적 무의식이 들어있어요. 유명하다는 말을 좋아해요.
내지는 유명하다는 말밖에 할 줄 몰라. 그래서 저를 그 바꿔가지고 알려진, 그것으로 알려진으로 바꿨어요. 예. 그래서 명가수, 명인, 명자 들어간 거 많아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한번 탐구를 해보세요. 예. 유명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예, 질투하기도 하고. 이런 말 합니다. 그 사람 유명해요? 제가 윤희상을 번역했는데 한국에 와서 예, 독일의 그 전문가들이 와서 윤희상 그때 돌아가셨을 때 그걸 추념하면서 강연회를 했던가 예, 괴테 인스티튜트에서 예. 그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요? 이거 질문이야. 아니 그 한국인으로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으려면 서양 사람보다도 예, 더 열심히 해야 하거든요. 더 뛰어나야 하고 그런 사람이 윤희상이. 또 누가 있냐? 화가로서 이응로 화백이 있죠.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 궁금해서 이응로 화백 뭐 프랑스에서 그렇게 유명해요? 이런 걸 질문이라고 해. 그래서 그 독일 전문가가 대답을 하는데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유명한 건 이미 뛰어넘었거든요. 예.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세계 10대 아방가르드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인데 유명하다 맞아요. 예. 유명한 건 뭐,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말 자체가 조금 예, 남살스럽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저한테는 이게 각인돼 가지고 요즘도 생각하고요. 왜 유명하다는 말을 많이 쓸까? 그리고 유명한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거나 시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왜 언제부터 형성됐을까? 예. 그래서 집단적 무의식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이것이 초역사적이 되면, 그러니까 그 역사를 통틀어서 이게 한 문화, 한 문화권, 한 민족에 지배하게 되면 그것을 가리켜서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그걸 원형이라고 했어요. 아케티푸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연구한 베냐민이나 보드리아르 이런 사람보다도 훨씬 융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왜? 그건 여러분이 알아보세요. 일단 한국인들은 영성이 영빨이 센 민족으로 알려져 있고 그 고대로부터 고조선부터 단군 이래 예. 그래서 융이 잘 통해요. 제가 알기로. 예. 요새 이제 상담 심리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융이 많이 그 이야기 될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것은 벤야민이 부각한 개념도 집단적 무의식이거든요. 예. 근데 똑같은 집단적 무의식인데 융은 초역사적인, 벤야민은 19세기 모더니티의 집단적 무의식, 또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는 또 다른 집단적 무의식, 이렇게 역사적으로 달리하죠.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면 역사를 초월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관념론적이 되고 유심론적인 그 경향이 생깁니다. 근데 베냐민은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에서는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곁다리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이제 보드리아르에 집중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를 다 읽어온 걸로 전제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노력은 하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본인 탓이란 걸 아셔야 돼요. 읽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어떤 텍스트든 제가 교수라고 하지만 텍스트를 다룬다 할 때 그걸 읽지 않고 가면 읽고 갔을 때에 비해서 훨씬 이해도가 떨어지죠. 예. 그리고 힘들어요. 예. 그리고 짜증나요. 막 이해 못하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읽지 않았으면 여러분 탓입니다. 근데 읽었으면 이게 이 말이구나 하고 막 쏙쏙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보드리아르의 주어 저서가 사물의 체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오늘 우리가 다룰 소비사회의 모습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걸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책으로 소비사회, 지금 연대기 순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기호의 정치경제학 비판. 예. 이 정치경제학 비판하면 막스의 저서인데요. 그 이제 기호를 갖다 붙여가지고 어쨌든 막스를
비판했다기보다는 막스가 생산, 노동 이런 패러다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소비사회는 소비, 기호, 이미지 이런 데 집중해야 한다. 이런 그 아이디어를 갖고 연구를 해온 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상징적 교환과 죽음, 시뮬라스용, 아메리카, 불가능한 교환, 세계의 폭력, 이거 말고도 한 열 몇 권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면 보드리아르가 많이 번역되어 있는 프랑스 사회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랑스 사회학자로 보드리아르 시대에 또 많이 연구되는 사람이 누굴까? 예, 맞습니다. 피에르 보르디에, 또 뭐 라캉도 있고, 그리고 질 들레즈, 펠릭스 가타리, 푸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프랑스 쪽에서 활발하게 이게 연구 활동이, 이론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소비사회 들어갑니다. I shop, therefore I am. 이건 바바라 크루거라는 그 예술가가 만든 작품이에요. 나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가 한 말이죠? 데카르트. 그거를 지금 빗대서 한 말이야.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I shop, therefore I am. 이게 이제 소비사회의 그 명제인데, 이거 아이러니컬하게 쓴 거죠.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의 형식적 의뢰, 그 다음에 제2부가 소비의 이론, 제3부가 대중매체, 섹스, 그리고 여가, 결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룰 것은 제1부의 1절, 소비의 기적적 현황. 그리고 제3부의 첫째 절, 대중매체 문화. 이 두 개만 뽑아서 다룹니다. 자, 처음 이제 사물의 형식적 의뢰. 이게 제1부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도처에서 사물, 서비스, 재화의 증가로 인해 소비와 풍요로움이 자명해진 사회에 살고 있다. 광고와 매스미디어의 이 사물 여천, 수많은 가제트들. 자, 가제트가 조금 이따 나올 또 다른 프랑스어로 된 이 개념들 중에 두드러진 개념 중에 하나예요. 가제트가 아이디어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물은 번식하는 식물군이나 밀림 같은 인상을 준다. 그렇죠? 여러분들 쇼핑몰, 백화점 어디든 가보세요. 엄청나게 쌓여 있잖아요. 물론 그것들이 호사스럽고 풍부해도 그것들은 인간 활동의 산물이며 또 자연의 생태학적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환가치 법칙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막스의 그 정치경제학 비판 서론에서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용한 구조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모든 상품에 가격표가 달려있다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인간 활동의 산물이라는 말에서 암시되고 있죠. 노동을 통한 생산 활동 없이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의 사회는 생산의 사회의 반대말이 아니고 생산의 사회가,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생산, 노동 여기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좀 그 구조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래서 막스를 지금 폐기하는 게 아니라 막스의 바탕 위에서 막스가 미처 보지 못한 지금 개화하고 있는 그야말로 포스트 모던 소비사회의 풍경을 한번 그려보자, 이 의도입니다. 그래서 막스의 비판이라기보다는 막스의 확장입니다.
예, 비판이라면 막스를 인용할 리가 없죠. 긍정적인 의미에서 인용하거든요. 자, 사물들이, 상품들이 아무리 풍부하게 쌓여 있어도 그건 다 인간 활동, 노동의 산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백화점 진열장 제목이 이제 풍부함과 파노플리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가제트가 나왔고요. 파노플리라는 단어가 좀 나오는데요. 백화점 진열장을 보면요, 사물들이 누적되어 있고 풍부함이 바로 그 첫째 이미지로 우리한테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일시적 풍경입니다. 이러한 사물의 누적은 생산물의 총합을 넘어 과잉을 증명하고 결핍을 주술적으로 결정적으로 부정하며 모성적이며 호화로운 꿈의 나라를 예감케 한다. 이게 그 번역 그 투의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제가 다시 교정하고 그 수정하지는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은 그 서양 책들을 많이 그 번역한 글들을 많이 읽어봐서 아 이게 번역투구나 그래서 그 무슨 뜻이겠거니 하고 그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과잉을 증명하고 결핍을 부정한다. 예. 과잉, 증여, 축제 이미지가 여기서 그 지배하고 있다. 파노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세트,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어떤 모티프, 주제에 따라서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들. 예.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면 예를 들어 뭐 샤넬 가방 보러 가면 그 옆에 모자도 있고 우산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세트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사면 다른 것도 사고 싶은 원래는 나는 그 그 립스틱만 사러 가려고 했는데 보면 나올 때는 이제 뭐 그 여러 가지를 막 사잖아요. 더불어서 그런 걸 떠올리시면 돼요. 예, 파노플리가 바로 이 사물들을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배치죠. 예, 배치 구조죠. 그 계략 전략에 빠져들면 우리는 과잉 소비, 과소비를 하게 되죠. 근데 과소비를 하게 부추기는 것이 바로 백화점, 쇼핑몰의 목적이죠. 예. 그래서 예, 풍부함을 예, 보여주죠. 오늘날 다른 사물과 완전히 무관하게 그 자체만으로 제공되는 사물은 별로 없다. 소비자는 특수한 유용성에서 이러저러한 사물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 의미 속에서 사물의 세트와 관계한다. 사물은 일련의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언어학에서 나온 말인데 여러분들이 들었을지 모르겠네요. 기표와 기의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기표는 시니피앙, 그것이 지시하는 그 대상은 시니피의 기의라고 하죠. 그 소스어가 그 부각시킨 그 개념이죠. 기표, 기의. 무질서를 흉내낼 수는 있으나 무질서하게 소비되지는 않는다. 소비자는 여기서 구매 충동을 받으며 사물의 계략에 빠져든다. 그 다음에 드럭스토어라는 또 개념이 나왔네요. 자, 가제트, 파노플리, 그 다음에 드럭스토어. 드럭스토어는 복합상업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드로거리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슈퍼마켓에서 팔지 않은 그 잡다한 물건들을 파는 그런 가게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프랑스에서는 어떤 복합상업 공간인데 우리나라에서 코엑스몰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되겠습니까? 예? 큰 쇼핑센터. 독일에서는 이제 아인카프스 젠트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백화점보다 더 특수한 현대적 소비 형태를 보여준다. 소비의 종합을 실현한 것이다. 기호의 혼합이 행해지는데 여기에 문화센터도 빠지지 않는다. 문화의 교양화가 이루어지며 마찬가지로 상품도 교양화한다. 왜냐하면 이들 상품이 유희적이며 차이 표시적인 물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문화의 교양화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왜 교양을 추구할까? 여러분들도 교양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안 하겠어요. 문화의 교양화는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이다. 예. 뭔가 수준을 높이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사람이 그냥 그 빵만으로 살 수 없잖아요. 뭔가 인간은 이게 지적인 욕구 비롯해 가지고 이게 상승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나오잖아요. 유의적인 것은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 가지가 이제 상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것들이 서로 조합하고 또 연상시키고 그 뭐랄까 제멋대로 막 그게 연결되고 이런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상품들이 막 그 무질서하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파노플리나 가제트로 이렇게 그 엮여져 있을 때 뭔가 그 유의적인 측면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차이 표시가 이제 되게 특이한데요. 뒤에 또 나오겠지만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될 수 있어요. 차이 표시 이제 여러분들 들어두세요. 차이 표시가 뭐냐면 예 맞아요. 예, 구별짓기. 예, 장부를 저기 그 비엘 브로드에 그러니까 특히 계급 이동 상승하고 싶은 그래서 유행의 심리학이라는 글이 있어요. 저기 그 게오르크 짐멜이라는 사회학자 막스 베버와 함께 독일의 두 사회학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짐멜이 쓴 유행의 심리학 그걸 보면 유행은 그러니까 좀 상층 계층이죠, 주로. 옛날 귀족이겠죠. 지금은 좀 부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게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들이 이제 유행을 만들게 되죠. 근데 그 유행을 그 아래층에 있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추종을 하죠. 따라가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 그 따라하면 어떻게 돼요? 유행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잖아. 다 모든 보편화돼 버리니까. 그러면 그 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달아나려고 새로운 것을 또 추구해.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보편화됐다가 다시 특수화됐다가 보편화됐다가 다시 특수화됐다가 이런 그 이중적인 그 운동을 한다는 점을 짐멜이 밝히고 있어요. 게오르크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 표시적인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구별짓기에 대한 욕망이 있거든. 자기가 뭔가 나은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그 목적에서 그 치장을 하는 거죠. 옷이든지 뭐 신발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 애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같은 운동화라도 나이키 운동화 막 이런 걸만 찾잖아요. 그걸 아니고 그냥 싸구려 이름도 없는 브랜드도 없는 그런 그 운동화 사다 주면 굉장히 막 기분 막 나쁘고 그러잖아요. 애들도 벌써 그 민감하게 안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들도 무슨 이렇게 등산복이든 뭐 옷을 입을 때 노스페이스나 이런 걸 찾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 좀 뭔가 이게 좀 부족해 보이고 이게 차이 표시적인 물건. 이것이 소비 사회를 유일하게는 아니지만 그 작동시키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 동인 에너지가 되고 있다. 그것이 지금 그 보드리아르의 논의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카페, 영화관, 서점, 강당, 잡화, 의류, 기타 상업센터의 만화경, 칼레이도스코프, 만화경이라는 것은 지금은 안 쓰는 말인데 이게 만들 수 있죠. 그 유리를 세 개인가 네 개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면 그 안에서 색종이를 넣었을 경우 막 그 부서졌다가 또 그 다시 모였다가 그래서 만화경 하면 그냥 요지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다양한 다채로운 풍경 이렇게 소비의 리사이틀이 소비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분위기가 연출되죠. 자, 파를리2를 이제 예시로 들었는데 마침 그 무렵에 그러니까 이 책을 쓸 무렵에 이게 완공돼 가지고 떴거든요.
그래서 상업의 활력과 미적 감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에어 컨디셔너 덕분에 가게 안은 항상 봄이다. 노동과 돈에 이어 사계절조차도 없어졌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이런 말로 표현해서 모든 것이 소화되어서 균질한 똥이 되었다. 여기에 의미라는 것은 없고 균질한 요소들의 영원한 대치만 있을 뿐이다. 상춘, 늘봄이죠. 상춘의 기후 속에서 분위기의 영원한 결합이 반복된다. 이건 여러분들도 지금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가면 그 여러분들을 이렇게 평온하게 만드는 음악이 계속 잔잔하게 흘러나오잖아요. 예? 백화점에서 막 시끄러운 막 그 락 음악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봄과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이제 왜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냐면 소비로 유혹하기 위해서,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파리투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니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언젠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요. 지금은 웨스트필드 바를리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쇼핑센터만이 아니고 쇼핑몰만 아니고 이게 주거단지도 있어요. 주거. 예. 그리고 여기 뭐 테니스 코트, 수영장 없는 게 없어요. 완벽한 그 우주예요. 예. 이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가까이에 있고. 예. 그 쇼핑센터는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죠. 근데 이 레지던스까지 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의 도시예요. 예. 파릴리2가 대형 쇼핑센터인데 그래서 그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의 기적적 현황, 기적이란 게 뭔지. 자, 멜라네시아 원주민들은 하늘을 지나가는 비행기에 넋이 나갔다. 그러나 이 사물은, 즉 비행기는 결코 자신들에게로 내려온 적이 없었다. 백인들이 그것을 잡는 데 성공한 것은 그들이 지상에 빈터를 만들어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유인하는 비슷한 사물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활주로겠죠. 또 활주로에 또 이게 설치해 놓은 것들. 예. 그래서 이들도 원주민들은 이제 나뭇가지와 거기 식물 이파리를 가지고 모형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빈터를 구획해서 밤에는 정성껏 불을 지펴 밝게 만들면서 진짜 비행기가 그곳에 착륙하는 것을 열렬히 기다리기 시작했다. 예.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그쪽에 내려오기를 이렇게 기원하는 그러한 그 의뢰를 하더라. 그래서 저자는 이 멜라네시아 원주민들의 이야기 속에서 소비사회의 우화를 발견한다. 소비라고 하는 기적을 받은 자도 역시 행복의 모조품과 그 특징적인 기호의 장치를 만들고서는 진정한 행복이 그곳에 착륙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멜라네시아 원주민이 지금 비행기가 내려오기를 이렇게 염원한다면, 대망한다면 현대인들은 바로 대중매체에서 그런 비슷한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갑자기 대중매체가 등장해요.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사적 소비, 집단적 소비의 사고방식은 이 사고방식은 소비를 지배하는 주술적인 사고이며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기적을 대망하는 사고방식이다. 또한 그것은 사고의 전능함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의미에서 원시인들의 사고방식이다. 그런데 이제 괄호치면서 보드리아르가 첨가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사고의 전능함이라기보다는 기호의 전능함에 대한 믿음일 것이다. 예.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경험에서는 소비의 은혜는 노동이나 생산 과정의 결과로서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체험된다. 소비의 은혜라는 말을 썼어요. 예. 멜라네시아 원주민들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스위치를 눌러 전 세계 화면이 자신에게로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시청자.
그 시청자 사이에는 물론 차이가 있긴 하지만 동일한 심리적 구조를 띈다. 소비의 은혜는 노동의 산물로서가 아니라 사취된 힘으로 나타난다. 그 어떤 힘을 자기가 지금 가로채어 온 거예요. 예. 따라서 소비자 대중은 풍부함을 자연의 은총으로 받아들인다. 노동의 산물임은 분명한데, 그리고 인간적인 그 힘, 에너지, 활동이 분명히 모든 상품에 들어있죠. 예, 우리가 현대란 무엇인가에서 이게 이미 다루는데, 막스의 소외된 노동 부분에서 왜 소외됐는지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은데, 노동자가 생산 활동을 통해서 상품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프로덕트가 근데 낯설게 대적해. 왜냐하면 노동자는 자기가 만들었지만 그걸 살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지 않을 정도의 임금만 받을 뿐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낸 상품을 살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낯설게 대적한다. 그리고 상품들끼리 서로 독립되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노동이 거기서 제거돼 버리는 거야. 그걸 이제 소외된 노동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노동자가 생산물로부터 소외, 그게 1차 소외고요. 2차 소외는 그렇기 때문에 생산 활동 자체로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뭐 생산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왜냐하면 노동자는 노동을 하면 할수록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파괴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노동자와의 경쟁 관계 속에서 결국 그렇게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산 활동으로부터의 소외가 2차 소외고요. 3차 소외는 유적 존재,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만드는 그러한 특질로부터의 소외.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인간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동을 하는데, 동물적인 노동을 하는데 거꾸로 되는 거죠. 동물적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인간적 삶이 파괴되고 포기되는 이러한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의식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강제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로. 하지만 죽지는 않죠. 왜냐하면 죽었다가는 그 자본이 만들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자본의 그 근원은 노동이거든요. 노동 가치설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노동이 자본을 만들어내는데 그 자본이 노동을 지금 억압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죽여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마르크스는 이거를 그 흡혈귀에 비유했는데, 그러니까 그 자본이란 건 노동의 결과인데, 그 죽은 노동인 그 흡혈귀한테 끊임없이 산 노동의 피를 갖다 바친다는 거죠. 그 피를 갖다 바치는 걸 중지시켜버리면 자본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또 막스주의 진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부정하는, 그렇게 해서 이 자본주의에 저항하자 하는,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강수돌 교수가 그런 쪽을 대변하고 있어요. 고려대학교. 그래서 그게 역설입니다. 어쨌든 자본과 노동은 동일한 것인데 그 자본이 노동을 죽이잖아. 이걸 주요 모순이라고 그랬어요. 주요 모순. 그 모순은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한 사라지지 않아요. 그걸 그 모순이 이제 격화되면 계급 투쟁이 일어나고 그 빈곤화가 일어나고 불평등, 양극화 이게 심해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상하려고 자본주의 제도는 뭘 했습니까? 되게 분배의 정치학으로 그거를 해소시키려고 했는데 모순 자체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땜질 처리한 거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예, 그래서 지금 카고의 신화는 아까 멜라네시아인들 이야기하고 좀 비슷하기도 한데요. 조상들이 자기들 흑인에게 보내준 물품들을 백인들에게 이제 가로챈을 당했어요. 백인들이 가로채 갔어요. 언젠가는 백인들의 주술이 효력을 잃게 되면 우리 조상들, 흑인들의 조상들이 놀라운 화물을 싣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카고, 화물선의 신화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보고한 인류학적 보고들이 많습니다. 예. 다윈 시대부터 시작해서 서구인들도 꿈나라의 환상에 둘러싸이고 반복된 광고에 설득당하여 풍부함을 자연의 결과로 받아들인다. 이 소비에 대한 소박한 신앙이다. 그들은 재산만이 아니라 풍부함에 대한 자연권도 상속받는다. 소비 질서와 주술적 사고 모두 기후에 의해 기후의 보호를 받으며 존재한다. 아까 얼핏 대중매체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 보드리아르의 논의를 쭉 읽다 보면요, 대중매체에 지금 텔레비전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소비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서로 상통해요. 이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게 이제 그래서 아까 대중매체에 보니까 TV 앞에서 TV를 이제 스위치를 켜면 세상이 자기한테로 다 내려오잖아요. 그 일종의 기적 같은 현상이죠. 예. 근데 그게 지금 비행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염원하는 멜라네시아 그 원주민들의 그 기적을 바라는 그 태도하고 비슷하다. 예.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 자연권이란 말을 쓰는데, 자연권. 그러니까 이러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거죠. 풍부함에 대한 자연권도 상속받는다. 소비 질서와 주술적 사고 모두 기후에 의해 기후의 보호를 받으며 존재한다. 이 기후가 뭘까? 이게 이제 사물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거의 끝나가요. 제가 한 장면을 삽입했습니다. 한 광고 카피에 표현된 자연권의 예시인데요. Because I'm worth it. 왜냐하면 나는 소중하니까요. 여기 지금 광고에 보면 Because you are worth it. 자, 파리의 로레알이라는 회사, 화장품 회사인가? 염색약 광고 문구인데 벌써 1971년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대박을 터뜨렸대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얼러주는 거죠. 당신은 그럴 권리가 있어요. 당신은 그냥 그 허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주머니에서 이제 나오겠죠. 소비하려고. 그죠? 이렇게 얼러주니까. 게다가 이 지금 인종이 다 섞였어요. 자본주의 논리는요, 모든 차이를 지금 없어요. 인종의 차이가 없어요. 성의 차이도 없어요. 근데 뭐의 차이만 있을까? 빈부의 차이는 있죠. 왜냐하면 이 소비를 할 어떤 돈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어요. 제가 알기로 백화점 같은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 거기 이제 어떤 무슨 업체라고나 보안 업체 이런 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어디 숨어 있다가 노숙자들 당장 쫓아와가지고 쫓아내버린다. 왜냐, 돈이 없다는 거 알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잖아요. 노숙자들. 그러니까 이 돈이 없는 사람은 소비에 참여할 권리가 없고, 지금 보드리아의 논의도 결국은 소비할 수 없는, 소비할 능력이 없는 사람 여기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산층 이야기야. 자, 포스트 모던 사회는 뭐라고 했어요? 1950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생산력이 어느 발전 단계에 이르자 중산층이 두터워졌다고 그러거든. 미들브라우가 두터워지면서
소비사회란 말이 자연적으로 나오면서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사회는 소비사회, 모던 사회도 소비는 했죠. 하지만 그때는 생산 패러다임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소비 사회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여기 이제 지식 기반 사회 우리 배웠죠? 탈공업 사회, 탈산업 사회의 특징으로서 퍼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의 그 서비스 3차 산업이 그 저기 비대해진다 있잖아요. 2차 산업보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 발표에서 내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게 자연권의 표시 같잖아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권리가 있어, 이렇게 소유자로서 권리. 근데 나중에 우리 다 끝나고 제가 의문을 제기할 텐데 미리 한번 살짝 미리 앞질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국민으로서나 아무튼 어떤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비사회의 일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비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밖에 없는, 나머지는 있어도 정치적이나 문화적으로나 뭐가 있어도 여기에 밀려나 버리는, 그래서 소비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지배하는 사회, 이게 암담한 사회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 냉랭하고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연대니 뭐니 그런 거 다 시니컬한 말이 되고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소비사회의 논리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자본주의가 좋아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파괴시키면 좋죠. 내지는 그러한 소비사회 논리에만 사람들이 매몰되면 권력 잡기 좋겠다고 생각하는 정당들, 즉 기업체만 후원하는, 그렇죠? 그 부자들만 위하는, 부자 감세하고 기업체를 지원하고 그 소비에 참여할 능력도 없는, 여력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 아예 언급도 안 하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은 바로 이 소비사회 논리하고 잘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점점 소비사회에게 매몰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스승 제자 간의 관계도 사라져버려요. 나는 정당하게 등록금 내서 지금 내 수업 듣는데 수업권을 주장하지, 스승 제자의 무슨 관계, 스승에 대한 존경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스승의 날 사라졌습니다. 사은회 4년 다니고 이제 졸업하면서 스승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행사 벌써 20년 전에 사라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니컬한, 냉소적인, 아주 차가운 계산관계밖에 없는 거야. 지식, 너는 지식 파는 놈, 나는 지식 내 더 정당하게 돈 내고 나는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이렇게 차가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가는 그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소비사회가 지금 교정된 게 아니라 점점 강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옛날보다도. 자, 이제까지는 풍부함을 지금 논의했다면 이제 카타스트로프는 그 반대예요. 기후의 기능은 한편으로 무언가를 불러일으키고 다른 한편 무언가를 부정하고 억압하기 위해 무언가를 불러내는 데 있다. 소비도 현실을 현실의 기호 속으로, 역사를 변화의 기호 속으로 쫓아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지와 기호가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기대이다. 그게 화물선의 풍부함이든 아니면 카타스트로프, 즉 재난, 파국이든 그것은 항상 현기증을 수반한다. 그래서 소비 대상으로서 이 카타스트로프의 현기증, 무슨 말인지 제목이 바로 들어오지 않은데 이제 곧 설명이 나옵니다. 뭐냐면 즉 이미지 속에서 표현되고 소비되는 것은 우리의 환상이다. 현실은 증발해버리고, 소비사회에서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삼면기사, 삼면기사는 서면 기사를 가리킵니다. 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여기서 정보는 현실적인 것이 되며 극적인 것, 동시에 비현실적인 것, 기호가 된다. 텔레비전을 보면 이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내가 그곳에 없었다.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 그 끔찍한 장면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지만 내가 거기 없다는 것에서 안도감을 또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착적인 즐거움인데요. 하나는 현장에 있었다. 그 생생하게 화면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내가 그걸 지금 내 피부로 지금 경험하지 않아도 돼. 즉 그곳에 없었다. 라는 이 이중 코드가 텔레비전이 라는 미디어가 전달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정보화 사회, 우리는 이렇게 뭐 생생하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접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제가 지금 노랗게 표시한 것은 제 나름대로 생각이 난 코멘트입니다. 매체는, 미디어는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공급해 주면서 이 시청자들이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전문가가 됐다는 느낌을 준다. 그런데 역설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그로 인해 시청자들의 현실적인 관심과 참여가 촉발되고 자극받는 것이 아니라 외려 위축된다. 무슨 말이냐면 TV 화면으로 너무 상세하게 보게 되면 그것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인데 거기에 동참하거나 거기에 항의하거나 하는 행동이 위축돼 버려요. 그게 well-informed society의 역설입니다. 이 누군가 내가 찾아보다가 말았는데 분명히 이런 이론이 오래전에 나왔어요. well-informed society는 내가 잘 알고 있어. 왜냐하면 날마다 그냥 고화질의 화면으로 생생하게 라이브로 다 접하고 있거든요. 그게 잘 알아. 무슨 이야기 나오면. 예. 그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푸틴 이야기 뭐 그 세계 글로벌한 이야기를 다 꿰고 있어요. 예. 그런데 움직이진 않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슨 뭐 탄핵이다, 탄핵 반대다 뭐 지표가 있는데 그리 나가고 싶지 않아. 예. 당장 지금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데 그런 걸 다 알고 있다는 그런 것과, 그래서 이 역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어쨌든 이거 어떤 학자가 이거 밝혀낸 건데요. 잘 알고 있다, 전문가이다, 이런,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행동은 이게 마비되는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을 사회학자들은 밝혀내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이야기 들어와서 소비 대상으로서 카타스트로프 현기증,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의 현기증 또는 현기증 없는 현실이다. 즉 안심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기호에 의해 보호받고 현실을 부정하며 살고 있다. 기적적인 안전이다. 이미지, 기호, 메시지 이제 곧 끝납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이 모든 것은 현실 세계와의 거리에 의해 봉인된 우리들의 평온이며 이 평온은 현실의 폭력적인 암시에 의해 위험에 처하기는커녕 오히려 위로받고 있을 정도이다. 소비의 차원은 세계에 대한 인식의 차원도 완전한 무지의 차원도 아니다. 그것은 호기심과 오인의 차원이다. 현실을 이제 부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가 일어나는 장소는 일상생활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가치체계가 갖는 수동성과 본질적으로 자발적 행동적임의 유효성과 희생을 지시하는 사회적 도덕의 규범 사이에 모순이 생겨난다. 이 수동성과 죄의식을 없애줘야 한다. 여기에 매스미디어에 의한 극적인 드라마화의 조작이 개입한다. 모든 메시지의 보편적인 범주로서의 삼면기사, 곧 카타스트로프가 그것이다.
사적 영역의 평온함은 카타스트로프의 운명으로부터 끊임없이 위협받고 포위되고 있는 탈취된 가치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안전의 선택이 항상 정당하다고 느껴지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의 폭력성과 비인간성이 필요하다. 이 굉장히 희한한 그 발상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즐기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TV 지금 그 매스미디어에서 즐기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세상이 험악하다, 위태롭다,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메시지가 배경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적인 영역에서는 보호받고 있다. 예. 내가 안전하다라는 그 느낌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카타스트로프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 앞에서는 풍부함의 그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풍부함의 파노플리, 뭐 가제트 막 그 이야기 나오다가 카타스트로프가 지금 왜 등장하는가? 반대의 이야기잖아요. 평온함, 저기 풍부함, 풍요의 반대말인데.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수동성에 의한 행복의 정당화와 운명의 희생자에 대해 느껴지는 우울한 즐거움의 기묘한 혼합물을 제공한다. 뭐가? 월드 뉴스가. 세상에 대한 뉴스들이 보면 내 사적인 행복이 정당하다. 그리고 자기는 움직이지 않잖아. 수동적이잖아요. 그 구경꾼으로만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운명의 희생자는 분명 굉장히 폭력적인 그 장면들을 계속 그 마주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느껴지는 하지만 자기는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그 카타스트로프에 바로 희생자가 안 돼도 된다는 그러한 미묘한 즐거움을 느껴요.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 그래서 소비사회 이데올로기란 무엇이냐? 소비사회는 위협받고 포위되어 있는 풍부한 예루살렘이다. 왜 이런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주변은 계속 위협받고 포위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지금 포위되어 있을까? 하마스에 지금 아랍 세계 계속 폭탄이 날라오고 후티 반군이 막 쏜 게 나오고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성스러운 곳에 있고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하는데 항상 위협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타스트로프에 둘러싸여 있는 안전한 섬과 같은 곳. 이러한 것이 바로 그 대중매체의 이데올로기고 소비사회의 이데올로기다. 소비사회도 그래요. 백화점에 가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냥 난장판인데 정말 지금 막 끔찍한데 백화점 하나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무언가를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거기에 가거든요. 근데 그렇지도 않다. 노숙자가 아니고 아무튼 그 눈에 띄지 않으면 괜찮아요. 쫓아내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이 쇼핑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풍요로움에 자기가 동참한다는 그 기적의 일부를 자기가 맛본다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죠. 누가? 현대백화점이, 롯데백화점이. 근데 그들의 그 정말 자비로움인가 그게? 아니 그런 쇼핑몰은 왜 생겨났어요? 모든 그것은 노동의 산물인데 그 밑바닥에는 노동자의 피와 땀이 다 깔려 있어요. 근데 그게 싹 지워져 버렸잖아요. 이게 상품 물신입니다. 아까 소외 네 차원, 네 번째 차원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소외인데요. 그래서 노동 생산물로부터 소외, 생산 활동으로부터 소외, 그 다음에 유적 존재로부터 소외, 그 다음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소외. 그래서 모든 소외의 근원에는 경제적 소외가 있다. 이런 소외된 노동. 이게 마르크스가 이제 밝힌 건데,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폐지해야 한다. 임금을 없애야 한다. 왜냐하면 임금은 바로 사적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아주 간략하게 써나가는데요. 그것의 반대가 뭡니까? 그러니까 소외된 노동의 반대에 있는 것은 지금 노동자로부터 독립해서 자기가 이렇게 빛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마르크스는 상품 물신이라고 했어요. 페티쉬. 왜 물신이 됩니까? 그래서 자본론 첫째 부분이 바로 상품 물신에 대한 그
그 논의인데, 그래서 판타스마고리적 성격을 띈다고 했어요. 즉 마술 환등적, 환상적 성격을 띈다. 노동자가 만들어낸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결과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독립해서 있는 양, 그리고 독립된 그러한 개체들끼리 관계를 맺고 있는 양, 상품들이 그렇게 지금 그 티를 내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상품 물신이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술 환등이고, 벤자민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판타스마고리아라고. 그래서 19세기의 모든 산물들은 이 판타스마고리아의 그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환상적인 성격을 띠죠. 다시 말해서 19세기는 꿈의 세계였습니다. 그 꿈은 바로 환상이었고, 그 환상의 근원은 상품 물신이었고, 그래서 19세기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냉철한 인식이 많이 발달했지만, 그 못지않게 그 반대 측면인 꿈이 번성했던 시기예요. 그 꿈이 번성했는데, 그것에 지금 한 그 장면이 이 소비사회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 소비사회는 현기증을 불러일으키고, 아까 기적이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미러클, 은혜를 받고 있고, 그게 다 보면 사실은 냉철하게 보면 그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환시, 착각 이런 걸 불러일으키면서, 그래서 지금 1장에서 지금 소비의 기적적 현황이라고 표현하면서, 기적이 지금 원주민에게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소비사회, 서양의 지금 선진국의 그 소비사회 풍경에서도 이러한 환상이, 일루전이 계속 작동하고 있고, 이게 소비사회로 움직이는 그 에너지다. 이거를 지금 밝혀냈습니다. 그럼 잠깐 한 10분 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